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수익 비용과 손익계산서 계정, 그리고 거래 판례서의 결합관계, 그리고 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수익과 비용의 손익계산서 계정, 이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계정 과목을 모르면 회계를 공부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회계는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겠죠. 경영활동 결과 벌어들인 돈. 그래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비용은 쓴 돈이죠. 결론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있으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 다시 말해서 채권과 채무처럼 상대 계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계정들이 있는 계정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상대 계정과 함께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품 매출 이익인데요. 상품 매출 이익은 상품을 원가 이상으로 판매하고 발생한 이익이 상품 매출 이익이겠죠. 상품 매출 이익이 있으면 원가 이하로 판매해서 생기는 손실, 즉 상품 매출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 비용이고 상품 매출 손실은 비용 손실이겠죠. 다음 계정 과목은 임대료와 임차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건물, 토지 등을 임대하고 집세나 거에 대한 지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임대료의 상대 계정은 임차료인데요. 임차료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임차하고 집세나 지대를 지급하였을 때 우리는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현하고요. 반대로 서비스나 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수입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수수료 비용은 지급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이든 수수료 비용이든 상대 계정 과목이 있는 계정 과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대 계정 과목이 있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 계정 과목과 함께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익은 대여금이나 은행 예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또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게 돼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은 수익이고 이자 비용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단기 투자자산, 단기 삼형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단기 투자자산은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이 단기 삼형제를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단기 투자자산 중에서도 단기 매매증권, 이 단기 매매증권을 장부가 이상으로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또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반대로 단기 매매증권 등을 장부가 이하로 처분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 또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수익,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겠죠. 다음은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어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 계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이러한 것들 경영활동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등을 유형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유형자산을
장부가 이상으로 처분했을 때 또는 구입한 금액 이상으로 처분했을 때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고요. 이러한 유형자산을 장부가 이하로 또는 구입한 가격 이하로 처분했을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이익과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요. 별로 자주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아닙니다. 경영활동과 관계없는 이익들은 자비이익, 경영활동과 관계없이 생긴 손실은 잡손실. 그래서 자비이익이나 잡손실은 특별히 처리할 계정 과목들을 확정시키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긴 한데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 주면 급여겠죠. 급여 외에도 임금이나 종업원 상여수당 같은 급여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계정 과목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교통비는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고 출장 시에 발생하는 여비나 교통비나 숙박비 이러한 계정 과목들을 이러한 계정들을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전신요금, 요즘에 전신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좀 드물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런 전화요금이나 인터넷요금, 핸드폰요금 이런 것들을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는 수도, 전기, 가스 또는 난방연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가액에서는 전기요금을 따로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과 원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형자산 등을 구입을 하고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취득세나 등록세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즉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만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또는 상공회의 소회비, 조합비, 협회비 이러한 것들은 세금과 원가라는 계정 과목들로 사용하고 있고요. 보험료는 운행하고 있는 차량 운반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나 유형자산에 대한 건물 등이죠. 이런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들어가면 이런 자동차 보험료나 화재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광고료와 선전비, 즉 광고와 관련된 비용들, 신문 광고, 잡지 광고, TV 광고 이러한 광고료와 관련된 비용들은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운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입하면서 들어간 운임, 매입 시 운임이 있고 매출 시의 운임이 있는데요. 매입 시의 운임은 원가에 가산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매출 시의 운임은 따로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을 수리하게 되면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이고요. 자동차, 차량 운반부에 대해서 수리비가 지급되면 차량 유지비라는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익비용, 손익계산서 계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방금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과목들을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 과목 중 자산은 A, 부채는 B, 자본은 K, 수익은 G, 비용은 V를 표시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굳이 여러분들이 A, B, K, G, V 이렇게 기록하실 건 없으시고요. 그냥 자산은 자산, 부채는 부채, 자본은 자본, 수익은 수익, 비용은 비용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상매출금은 채권 자산이죠. 외상매출금은 채권 자산이고
외상 매출금의 상대 계정은 외상 매입금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채권 자산, 외상 매입금은 채무 부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공부하실 때 상대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 계정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부채죠. 단기 차입금 부채고, 단기 차입금의 상대 계정은 10번 단기 대여금이겠죠. 단기 대여금. 그래서 돈을 빌리고 차용 증서나 약소금을 발행했을 때는 단기 차입금. 돈을 빌려주고 차용 증서나 받으러움을 회수했을 때는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자산이죠. 건물은 상대 계정이 없죠. 상품 자산입니다.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자산이죠. 매출채권 상대 계정은 매입채무죠. 매입채무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은 채권 자산, 매입채무는 채무 부채인데요. 매출채권은 특별히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매출채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입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을 합해서 매입채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죠.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정기 예적금을 단기금융상품이라 하는데, 단기금융상품은 자산이 되겠죠. 받으러움은 재고자산 등을 매출하고 그 증서로서, 약속증서로서 약속어음으로 회수했을 때, 약속을 받았을 때 받으러움이라는 채권,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고요. 받으러움의 상대 계정은 지급어음이겠죠. 지급어음은 채무 부채인데요. 이 어음이라는 것은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어음에 기재된 날짜까지 갚아주겠습니다라는 약속증서이죠. 단기매매증권은 자산이죠. 단기매매증권은 유가증권을 일시적인 소유를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구입했을 때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수금. 미수금은 채권 자산이죠. 미수금 채권 자산인데, 미수금의 상대 계정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채무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지급금이나 외상매입금이 비슷한 계정 과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은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재고자산 이외의 채권이나 채무가 발생했을 때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이죠. 상품을 원가 이상으로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 상품 매출이익입니다. 그럼 상품 매출이익이 있으면 상품 매출 손실이 있죠. 원가 이하로 판매했을 때는 상품 매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이고 상품 매출 손실은 비용이죠.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자 비용, 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자 비용의 상대 계정은 이자 수익이 되겠죠. 대여금이나 은행예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자가 발생했을 때는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시겠고요.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비용,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잡비는 처리할 계정 과목들이 확실시 않는 우리가 도서인쇄비, 신문구독료, 잡지구독료 이런 것들은 도서인쇄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자주 발생하지 않고 금액이 소소한 것들은 우리가 잡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수익이고 임차료는 비용이죠. 근데 임대료는 건물이나 또는 토지 등을 대여하고 집세나 지대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건물이나 토지 등을 임차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세나 지대를 지급했을 때는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수익, 임차료는 비용이죠. 자비익은 경영활동과 상관없이 소소하게 발생하는 이익이 자비익이 되겠습니다. 자비익은 수익이고요.
자비익의 상대 계정은 잡손실이죠. 잡손실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자비익은 수익, 잡손실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고요. 수수료 수익은 수익이죠. 수수료 수익의 상대 계정은 수수료 비용. 그래서 수수료 수익은 수익, 수수료 비용은 비용인데요. 수수료 수익은 수입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시기도 하고요. 수수료 비용은 지급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기도 합니다. 소모품비는 비용이죠. 사업용 장부나 노트나 필기구, A4 용지, 프린터, 토너 이런 것들은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에 관한 회계 처리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소모품에 관한 회계 처리는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나 화재 보험료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세금과목과는 재산세, 자동차세 이러한 세금 등에 대해서는 세금과목과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는 비용이죠. 직원들 월급 주면 급여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유형자산,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기장치 이러한 것들은 유형자산인데요. 이 유형자산을 장부가 이상으로 처분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될 것이고요. 장부가 이하로 처분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문 광고나 잡지 광고, TV 광고 이러한 광고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고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전력 이런 것들은 수도관열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을 출장 보내고 출장비가 지급됐을 때 예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실 수가 있겠죠. 시내 교통비, 항공권 이런 것들은 모두 예비교통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 또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이것은 단기 투자자산 처분손실,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으로 회계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단기 투자자산 중에서 단기 매매증권을 장부가 이하로 처분했을 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단기 매매증권 등에 대해서 장부가 이상으로 처분했을 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비용이죠. 전화요금이나 인터넷요금, 핸드폰 요금은 통신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음은 연수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산상해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자료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재무상태라고 하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재무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이 선을 중심으로 왼쪽, 정보의 왼쪽을 차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차변에는 자산을,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을 기록하면 되는데요. 먼저 재무상태를 보시면 현금부터 보통예금, 단기금융상품, 외상매출금, 단기매매증권, 받으러 상품, 기품까지가 보시면 자산이고요.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은 부채가 되겠죠. 자, 자본금이 7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자본금을 우리가 금액을 모르더라도 자본금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돌산상해의 재무상태를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차변에 현금 금액은 30만 원 들어가면 되겠죠.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보통예금 자산이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전송예금 금액은 20만 원이죠. 단기금융상품 자산이죠. 차변의 단기금융상품 금액은 50만 원. 단기매매증권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금액은 25만 원.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차변의 외상매출금 금액은 20만 원. 받을어음 자산이죠. 차변의 받을어음 10만 원. 상품 자산이죠. 차변의 상품 기록하시고 금액은 15만 원. 비품 자산이죠. 차변의 비품 30만 원.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을 기록하면 되겠죠. 대변의 외상매입금 50만 원. 미지급금 55만 원. 단기차입금 25만 원. 자, 이렇게 현금부터 비품까지는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 차변을 기록하면 되고요.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부채니까 대변을 기록하면 되겠죠. 자, 합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내보시면 차변 합계는 200만 원이고요. 대변 합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 합계는 130만 원이죠. 즉, 현금부터 비품까지는 자산총계죠. 자산총계는 200만 원이고요.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부채총계는 130만 원. 어제 자본을 구하는 공식을 배우셨죠? 즉, 자산총액 200만 원에서 부채총액 130만 원을 차감하면 자본금이 70만 원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은 문제상에서는 제시가 됐는데 혹시 문제상에서 자본금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차변 자산총계에서 대변 부채총계를 빼면 자본금이 70만 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모두 200만 원으로 계산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게 대차 평균의 원리인데요. 이 대차 평균의 원리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보았고요.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무상해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수익과 비용에 관한 자료에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익과 비용의 상태가 경영성과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의 상태, 즉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보시면 상품 매출이 임대료, 얘네들은 수익이죠. 그 다음에 급여, 여비교통비, 수선비, 잡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얘네들은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에 속하는 계정 과목은 차변에 기록하시고 수익에 속하는 계정 과목은 대변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변 합계는 총 비용이 계산될 테고요. 대변 합계는 총 수익이 계산이 될 텐데요. 이렇게 총 수익과 총 비용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신 다음에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비교해서 수익이 많았을 때는 차변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비용이 많았을 때는 대변에 단기 순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문제 3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익과 비용의 계정 과목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재무상태들을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매출이익과 임대료는 수익이죠.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이익이 45만 원이고요. 임대료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대변에 임대료 2만 원. 그리고 급여부터 여비교통비, 수선비, 잡비, 광고선전비, 보험료는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부터 보험료까지는 차변액으로 하면 되겠죠. 급여 20만 원. 여기 교통비 3만 원. 수선비 차변에 2만 원. 잡비 차변에 5천 원. 광고 선전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15,000원. 보험료 비용이죠. 차변에 5만 원. 자, 그래서 합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합계는 계산을 해보면 47만 원이 계산이 되었고요. 차변합계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합계는 32만 원이 계산됐죠. 대차 평균 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변합계가 47만 원이면 차변합계도 47만 원이 계산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즉 지금 보면 손익계산상에 총 수익은 47만 원이고 총 비용은 32만 원이 계산되어 있는데요. 차변에 15만 원만큼 모자란 이 금액을 우리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당기 순이익이 총 수익 47만 원 마이너스 총 비용 32만 원.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은 15만 원이 계산되어 있고요. 이 차변에 발생하는 당기 순이익, 이 당기 순이익은 여러분들이 손익 계산상에 적기합니다. 적기한다는 말씀은 빨간색으로 기록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차변에 모자란 금액, 즉 총 수익 47만 원에서 총 비용 32만 원을 차감한 15만 원이 차변의 당기 순이익으로 표시가 되겠죠. 만일 반대로 차변 합계가 47만 원이고 대변 합계가 32만 원이라면 대변의 당기 순 손실이 15만 원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셨을 때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신 다음에 총 수익과 총 비용의 합계를 계산하시고 총 수익과 총 비용의 합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당기 순이익이나 당기 순손실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10페이지에서 기업의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다고 그랬고요. 재산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비교해서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당기순이익이 계산된다고 말씀드렸고, 손익법으로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든 재산법으로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든 이 당기순손익은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계산되고 자산은 이 부채하고 자본을 더하면 자산이 계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등식과 재무상태 비등식, 그 다음에 순손익을 계산하는 재산법과 손익법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외우셔야 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 등식 또는 재무상태표 등식, 순손익을 계산하는 재산법, 손익법에 의해서 연습문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4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기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래상점과 다음 상점에 기초재무상태와 기말재무상태, 그 다음에 총수익과 총비용의 경영성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래의 기초재무상태에 표시된 기초자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산 45,000원에서 부채 15,000원을 차감하니까 자본금은 3만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자본금은 3만원이 계산이 되고요. 기말재무상태에서는 기말자본을 구할 수 있겠죠. 기말자산 65,000원 마이너스 기말부채 25,000원 하면 기말자본은 4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이 당기순이익인데요. 여기 순손익이라는 이 순손익이라는 표현은 순이익과 순손실을 합해서 순손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될 텐데 총비용이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비교해서만 순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총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말자본 4만 원에서 기초자본 3만 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만 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당기순이익이 만 원이면 총 수익 마이너스 총 비용이 당기순이익 만 원이 계산됐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총 비용은 3만 5천 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점의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대차비 등식인데 다음의 자산은 부채, 기초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그러니까 6만 8천 원이 다음에 자산이 되겠죠.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이죠. 기말부채가 4만 2천 원, 기말자본이 2만 5천 원. 그러니까 기말자산은 6만 7만 1천 원이 예상되겠죠. 7만 1천 원. 7만 1천 원. 그 다음에 총 수익 마이너스 총 비용이 당기순 이익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총 수익을 모르기 때문에 순손익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총 수익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자본 2만 5천 원 마이너스 기초자본 2만 5천 원, 기말자본 2만 9천 원 마이너스 기초자본 2만 5천 원 하면 당기순이익은 4천 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총 수익 마이너스 총 비용이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총 수익은 17,000원이 계산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본 등식, 그 다음에 재무상태비 등식, 그 다음에 순손익을 계산하는 재산법과 손익법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재산법, 손익법 공식 등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비용과 손익계산서의 개정 과목들을 살펴봤고요. 그 개정 과목들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으로 구분해 보셨고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 등식, 대차비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이죠. 자본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 그 다음에 순손익을 계산하는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순손익도 계산하는 것을 오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래편리소의 결합관계, 계정 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